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8월이 시작됐습니다. 8월은 여름이지만 가을도 있는 달입니다. 말복이 8월 14일인데요. 그 일주일 전인 8월 7일이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고 22일은 더위가 물러간다는 처서입니다. 처서 되면 완연히 다르죠. 아무리 더워도 가을은 옵니다. 그게 자연의 순리고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애청자 토마스님께서 우리 팬카페에 인디언 달력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인디언들은 8월을 옥수수가 은빛 물결을 이루는 달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부족은 모두 다 익어가는 달, 또 다른 부족은 많이 거두는 달이라고 했다는데요. 우리 정어리 달력은 8월은 여의도 시대가 열리는 달, 이렇게 표시가 돼 있네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8월의 첫날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힘차게 출발합니다. 여의도 시대를 앞두고 오늘 아침 댓글에 참 애청자님들께서 힘을 주시는 덕담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목포 어면님께서 마포 시대 마감하고 여의도 시대를 여는 우리 백운기 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일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백운기의 정어리 TV가 시대의 양심과 공정과 상식의 보루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포 어머님, 정어리TV 맨 처음 시작할 때 또 힘을 주는 영상도 만들어서 보내주셨죠. 잊지 않습니다. 이은주님, 백운기의 정어리TV 제2막을 여는 대망의 8월 그 첫날이네요. 뜨거운 여름을 마감하고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는 8월에 개막하는 여의도 시대는 정어리언들의 열정을 고스란히 여의도로 옮겨가서 성공적인 결실을 맺는 시간이 될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슬라님, 일단은 좋아요 누르고 오프닝 기다립니다. 정의와 상식으로 진행하는 정어리TV 백운기 앵커님 언제나 파이팅합니다. 여의도 스튜디오 카운트다운 기다립니다 하셨는데, 네, 제 마음이 뭉클합니다. 한 분만 더 소개시켜 드릴까요? 최열공이님, 8월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모든 분들 우리 정어리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항상 좋은 일들만 있으시고 우리 백앵커님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김은숙님, 대통령은 술 끊고 정어리TV는 술술 풀려라. 예.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님,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8월 첫날 모시게 돼서 기쁩니다. 영광입니다. 예, 영광입니다. 예. 김철근 총장님 이제 국회가 더 가까워서 오시기도 편해졌죠? 예, 저는 차 없이 걸어가겠습니다. 윤경호 소장님은 어때요? 저도 뭐 좋습니다. 근데 예. 국회라는 곳이 갖는 상징성 때문에 사실 저는 국회 출입 아주 멀어져서 근데 이제 자주 가면 좀 감각이 살아나겠죠? 감각이 어제 김종욱 부원장은 그 사이에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이쪽 스튜디오까지 오는 길이 많이 정들었다고 그래요. 장윤미 변호사님도 혹시 그래요? 네, 저는 이제 좀 익숙해져서 다른 곳으로 가는 아쉬움도 있지만 또 이제 국회 앞에서 새로 문을 여는 데 대한 설렘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어제 벼락같이 취임식 끝내자마자 오후에 전체 회의를 열어서 KBS, MBC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습니다. 참 대단하지요.
민주당은 오늘 탄핵안 발의해서 내일 처리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 사흘 하게 되나요? 이번에는 근데 미리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 이유는 뭘까도 궁금한데 어제 취임사 먼저 한번 들어보고 우리 패널들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숙 방통위원장 취임사 뭐라고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공영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저 약속대로 어제 오후에 바로 해치웠어요, 윤경호 소장님. 저는 방통위의 역할이 대체 뭘까? 지금 대한민국에 방통위라는 정부 조직에 부여된 권한, 역할이 뭔가? 도대체 MBC 사장 하나 교체하기 위해서 MBC의 이사, 그 박문진 이사죠. 그거 선임하기 위한 이 일 이외에는 다른 게 없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도대체 이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국가 운영을, 나라 경영을 어떻게 이렇게 하나라는 막 울분이 막 생기던데요. 분통이 터지던데요. 저는 이 단순히 이건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 이거 하나를 넘어서 정말 나라 경영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되겠나. 오로지 하나의 목적, 하나의 지향점만을 위해서 방통위 위원장을 임명하고, 그리고 아까 사흘짜리 운명이라고 그러셨나요? 뭐 짧으면 이제 본인이 버티면 계속 하겠죠.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뭐 두고두고 말씀드리겠지만 어제 내내 막 울분이 터져서 정말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내내 들었습니다.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왜 그렇게 MBC 사장을 바꾸려고 하는가 하는 것 하나, 그리고 이번에는 왜 미리 안 물러난다고 하는 걸까? 두 가지인데 먼저 김철근 총장님, MBC를 왜 그렇게 사장을 바꾸려고 한다고 보십니까? 우선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국정 운영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나 잘하고 있는데 홍보가 잘못됐다. 그리고 좌파 또는 민주노총, 이 장악한 MBC가 자기를 비판하고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완전히 MBC는 정리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죠. 오죽하면 원포인트 방통위원장이라는 얘기까지 하겠습니까? MBC 사장 교체를 위한 방통위원장이에요. 그래서 임명되자마자 사실 국회가 청문회 3일 끝나고 그 결과 보고서가 채택하면 시간이 어느 정도 주잖아요. 그 시간 주고 그다음에 또 안 하게 됐을 때는 시간 기간 정해서 언제까지 해달라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을 주는 게 상식이거든요. 없이 그냥 바로 다음날 해달라니까 안 하니까 바로 임명해 버리잖아요. 그게 지금 박문진 이사의 임기, 그다음 KBS 이사의 임기가 거의 다 됐을 겁니다. 예, 13일인가 돼요. 예. 8월. 예. 그거 바로 교체하려고. 그리고 교체하면 야당이 탄핵할 거 알거든요. 민주당이 당연히 탄핵할 거로 생각할 겁니다. 근데 목표가 끝났어요. 그리고 임명된 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2인 체제로 모든 걸 결정해 왔잖아요. 이번에도 2인 체제로 한 거예요. 그럼 헌재 넘기면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안 물러난다. 만약에 국회에서 탄핵해서 다수파에서 탄핵이 되면 헌재 가서 만약에 되돌아오면 너 일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계산까지 깔고 그냥 막 밀어붙인 거예요. 근저에는 결국 이 상황의 근저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잘하고 있다. 국민의 생각과는 전혀 동떨어진 사고 방식으로 국정 운영에 임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어찌됐든 목적 달성은 했으니까. 그렇죠. 이제는 예. 그러니까 시간과의 싸움이었군요. 그 전에 그렇습니다. 막 예. 탄핵하려고 할 때 그냥 물러나는 것은 그렇게 되면 이 의결 과정을 못 거치니까 일단은 빨리빨리 임명을 해서 임기 끝나기 전에 이사회 구성 의결하고 그리고 이제 뭐 안 물러나고 있다가 헌재 결정까지 보고 그렇습니다.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 민주당이 지금 탄핵안 오늘 발의한다고 해요. 내일 의결할 수도 있는데 개혁신당도 탄핵안 의결에 찬성하는 입장입니까? 탄핵 안에는 찬성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하루 이틀밖에 안 됐잖아요. 방통위원장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각하될 가능성이 있으면 오히려 더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상황이 되니 그 방통위원장 임명 과정 자질이 없고
이게 자격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민들에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일이다라는 건 비판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중대한 사유라고 볼 수 있는 게 딱 떨어지는 게 없는 상황에서 개혁신당은 지금 방통위 5인 합의제로 돼 있는데 단 2명이서 이렇게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그러는 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거라고 보지 않습니까? 비판하고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죠. 그렇지만 그게 탄핵 사유까지 갈 거냐. 그다음에 그 5명을 구성 못하는 게 정권의 문제냐. 아니면 민주당이 예를 들면 차민희 의원 임명 안 해줬다고 해서 그 이후에 추천 안 해버리거든요. 예? 그럼 5명이 아예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 근본 어디는 또 어디에 있느냐. 서로 니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지점들은 국정 운영에 대단히 불필요한 사실 정쟁이거든요. 네. 개혁신당의 입장은 그렇군요. 네. 장윤미 변호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탄핵안은 의결을 할 거고요. 다만 탄핵이란 건 직무와 관련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헌법재판소에서도 제가 추정하기로는 2인 체제로 어제 거의 시간차 공격을 한 거거든요. 여권 추천 2명, 이 방통위 이제 위원장과 부위원장 둘이서 다른 위원들이 뭐 야당 추천 몫의 의원들이 이거 너무 안 된다라고 이제 이의 제기를 한 부분을 다 각하시키면서 비공개로 그리고 안건 같은 건 통상 먼저 공개를 하는데 기습적으로 그 직전에 알리고 속전속결로 처리를 해버린 거거든요. 거기가 절차적으로 굉장히 적법하게 처리했다라고 법원이 볼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탄핵에까지 이를 사유로 헌법재판관들이 볼 것인가 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검사 탄핵을 하나의 최근의 전례로 보더라도 대단히 잘못했어. 증거를 어떻게 조작할 수 있니? 이런 건 인정을 했어요. 그래도 탄핵할 정도는 아니야. 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이 그걸 믿을 것 같아요. 일단 탄핵안은 올리지만 보통은 직무집행이 정지되기 때문에 그 직전에 이 부의되기 전에 직에서 내려왔 지 않습니까? 김호길 위원장이 그랬고 그런 전례가 있었는데 나는 그냥 할 것이다. 나 버틸 것이다. 아마 이게 시간이 오래 가지 않을 거고 각하 말씀 주셨지만 뭐 각하 내지 이제 저는 기각 가능성이 좀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걸 믿고 어쨌든 이 기간만 한번 참자. 그러면 내가 끝까지 어쨌든 내 소임이라는 거 사실 오다받은 임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한 마침표를 찍고 물러날 것 같다. 이런 암담한 좀 수순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께서는 지금 방통위 2명으로만 의결하는 체제 위법하다고 보시는지요? 위법하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MBC 이제 박문진 이사와 관련해서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됐을 때도 법원의 판시를 보면 기본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주 예외적으로 법령의 합의제 기구라고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권 추천 몫이 있고 야권 추천 몫이 있지만 방송이란 건 공정 중립이 정말 생명과도 같기 때문에 합의가 필요한 기구라고 법에 그렇게 명시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독임제 기구가 아닌 합의제 기구라고 돼 있는데 그걸 사실상 완전히 몰각시키고 없애버린 취지입니다. 2인이라는 거는 5인 체제 중에 절반도 출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규정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2명이 그것도 여권 단독으로 추천한 이 몫의 위원들이 계속해서 막 모든 걸 가결했거든요. 그래서 법원도 이거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게 탄핵에 이를 정도냐. 그러면 이게 안건을 그럼 의결한 거 자체를 0으로 돌려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윤미 변호사님께서는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탄핵 사유는 사실 기각될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탄핵한다고 지금 민주당이 하는데 네. 탄핵 사유는 된다고 보십니까? 사유는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가면 기각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지경까지는 안 갔다고 볼까요?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은 이 설씨가 중대한이라는 표기가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이게 헌법에는 그냥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으면 된다라고 나와 있어서 중대한이란 건 판결로 이 헌법재판관들이 판단으로 한 건데요. 대통령이라는 선출직의 엄중함 때문에 중대한 정도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요건을 허들을 하나 더 세운 거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중대한 위반이 없었다는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있었다는 건데 그래서 중대한이 일반 공무원 탄핵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한테는 그 요건이 필요가 없고 헌법과 법률의 위반만으로도 충분한데 이게 탄핵에 이를 정도의 사유인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의
재판관들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부분을 분석해 보면 대단히 좀 보수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어서 장담하기 어렵다. 이진숙 위원장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간첩 조작 사건으로 탄핵됐던 그렇죠. 검사가 헌재에서 기각된 기각됐죠. 것도 같은 논리였습니까? 같은 논리였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 증거를 조작하고 공소권을 남용한 측면이 있다라는 데는 고개를 다 끄덕였거든요. 재판관들이. 그러나 이거 탄핵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런 것 다 계산 넣고 안 물러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해석과 법률적인 해석, 흔히 말하는 법치주의라는 게 겉으로 보면 완벽하고 겉으로 보면 아주 지고지순의 가치를 지향하는 것 같지만 이런 맹점을 갖고 있는 거죠. 사실은 지금 보세요. 방통위원장에 대한 자질 또는 도덕성 뭐 등등등등 절차상의 문제 뭐 여러 가지는 다 정치적인 시비인데 결국 마지막에는 헌재에서 이 탄핵이라는 게 직무상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이거 하나만을 놓고 기각이 되든가 아니면 뭐 인용이 되든가 하는 이런 것만 지금 따지고 있는 셈인데요. 제가 아까 국가 경영을 나라 운영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라고 한탄을 했던 게요. 왜 어저께 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을 같이 바꿨을까? 예. 그러니까 인사를. 이거야말로 이 전선을 그냥 흐트러뜨리기 위한 그냥 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냥 고춧가루 뿌려버리는 아니면 뭐 이런 거 아닌가.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을 바꿀 거라는 예상 전혀 없었고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에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논란의 대상이 된 적도 없었고, 그런데 정말 논란의 핵심, 앞으로 뻔히 불을 볼 듯 양쪽의 공방이 치열해질 것 같은 김문수라는 분을 장관으로 이렇게 뜩 앉혀놓은 거 보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쏟아질 관심과 언론의 또는 여론의 지탄을 이쪽으로 살짝 좀 돌려 놓자. 이거 이외에는 다른 게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더더욱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임명권을 이렇게까지 장난스럽게 국가 운영을 정말 이렇게까지 일회성으로 해도 되는 거냐. 그 얘기를 거듭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지금 고용부 노동부 장관이 누구예요? 이름 아시는 분 있으세요? 모르겠습니다. 이정숙 장관 아니었습니까? 그런가요? 언제 뭐 하는 분인지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벼락같이 임명하고 또 이준석 방통위원장이 그야말로 정광석화처럼 일을 해치우는 걸 보면서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법인카드 불법 사용, 증빙은 하지 못하고 말로만 문제없다는 이진숙을 고발한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기어이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 강행했다.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말로 표현이 힘들 만큼 최악의 장관급 인사다. 3일 동안 진행된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질과 도덕성, 정책 능력이 전무함을 이유로 자격 미달, 부적격한 후보자라는 것을 국민들께 보고드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 장악만을 위해서 대통령 지지율보다 못한 최악의 공직자를 임명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확인됐듯 이진숙 씨는 공직을 수행할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빵점 인사입니다. 극우적 사고방식, 노조 탄압 기획, 방송 장악 부역, 업무상 배임 횡령, 청탁금지법 위반까지 의혹들을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듭니다. 이런 사람에게 방통위원장이라는 중책이 가당키나 합니까? 수사받고 처벌되어야 할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이진숙 씨가 최소한의 명예라도 지키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국민과 후배 언론인들에게 부끄러운 모습 그만 보이고 자진해서 물러나는 게 마땅합니다.
이제 저런 걸 보면 좀 입만 아프다 막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죠. 이준석 나빠 안 돼. 그렇지만 이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장유미 변호사님 네. 그런 지적하는 분이 있어요. 방통위가 방송의 독립성 보장과 균형성을 위해서 5인 합의제로 운영하기로 네. 돼 있는데 지금 2명으로 한 게 쭉 이어졌잖아요. 계속 그러면 이어졌죠. 진작에 거기에 대해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든지 네, 네. 이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딱 해서 뭔가 재판 결과를 받아 놓았으면 네네네. 지금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무효화하고 다툴 수 있는데 그냥 뭐 안 된다고 얘기만 해가지고는 무슨 실효성이 있느냐. 예. 이게 총론격으로 소송으로 가져갈 수, 너네 2인 체계로 하는 것 자체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소송물이 아주 구체적이어야 되거든요. 이게 행정소송의 일환으로 보이는데 집행정지를 하고 이러려면 건 바이 건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MBC 권 무슨 그 이사에 대해서는 받아들여 줬어요. 집행정지를. 얘 이거 2명으로 이거 위법해. 근데 YTN 매각 또 2인 체제 이거 위법해서 본안에서 좀 다툴 필요가 있는데 이걸 원점으로 돌릴 것까지는 없어요. 이게 다 건바이 건으로 이 하급심 판결에서는 좀 엇갈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김홍일 위원장도 국회 나왔을 때 이거 본안에서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좀 큰 소리 빵빵 쳤던 게 아직 다 수렴되지가 않았거든요. 이게 각각 사안별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한계가 있고 또 집행정지라는 건 임시처분입니다. 그러니까 급한 대로 이제 좀 땜빵을 하는 느낌이고 정식 소송에서 이거 절차도 위법하고 내용도 이제 부적법하고 불법이니까 이걸 다투는 건 또 하세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참 뭐랄까요 좀 법꾸라지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운영하면서. 오늘 장유미 변호사님 나오시길 참 잘했어요. 오늘 법적으로 좀 궁금해서 물어볼 게 꽤 많더라고요. 아이템들이. 그래서 오늘 좀 신세 좀 지겠습니다. 제가 변호사라고 다 또 아시는 거 아닌데 네. 우리 장 아니요, 변호사님은 저도. 이런 쪽에 대한 해석에 탁월한 소. 저는 장유미 변호사님 지금까지 모르는 거 못 봤어요. 모르는 거 많아요.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금 이제 탄핵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일단 직무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까지 한 6개월 정도 걸릴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월급 나오나요? 월급은 안 나올걸요? 정지되는 그 업무를 월급은 나오는데 업무 추진비는 안 나온다 또 그런 얘기를 들어서 말이죠. 왜냐하면 그 직은 유지하고 있으니까 직무가 정지가 되니까 뭐 그럴 또 수 그런 있겠네. 얘기도 예, 있고. 그럴 수 있겠네요. 한번 알아봐 주세요. 지난번에 그 노무현 대통령 때도 예, 관제도 사용하고 그 기본급은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예, 예. 그 참 그걸 생각하면 또 약간 속이 안 편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지적했지만 물타기라고 봐야 될까요? 김문수 고용노동부 노동부 장관을 또 갑자기 지명을 했어요. 그렇게 급한가? 그리고 왜 개각을 꼭 이런 식으로 하는가도 참 궁금한데 아무튼 그건 또 다른 문제고 김문수 장관 후보자 어떤 사람입니까? 한때는 노동운동으로 참 유명했던 사람이죠.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김문수 하면 그동안 했던 말들이 여러 가지가 떠오릅니다. 세월호 유족들을 폄하했던 것, 노동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험하게 이야기했던 것,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했던 발언들, 가장 또 떠오르는 것은 119에 전화해서 나 김문수인데 했던 것, 참 논란이 많은 사람인데 노동부 장관 적합할까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돌아볼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개혁이 성공하여 노사 정의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수가 누구 거면 어떤데 그걸 가지고 대통령 구속시켜요? 그럼 문재인 이거는 뭐 지금 당장 총살감이지.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보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입니다. 누가 젊은이들에게 세월호처럼 저렇게 죽음의 구판을 벌리고 있는 자들 물러가라! 도저히 자유한국당은 안 되겠다. 그래서 난 김문수를 대장으로 신당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들이 이 태극기 부대만이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로부터 막을 수 있다. 네, 남양주 소원서입니다.
그래.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는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소방서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여보세요? 예, 예. 경기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예, 예. 무슨 일 때문에요? 우리 남양주 소방서 맞아요? 예, 맞습니다. 이름이 누구요? 무슨 때문에 전화 오신 건데요? 내가 도지사인데 그 이름이 누구요? 지금 전화 받은 사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김철구 총장님. 아니 이제 보통 김문수 지사는 내가 도지사입니다. 예 지사님 아이고, 하고 지사님. 이렇게 예. 나올 줄 알았는데 통상적인 119 그 전화 받는 게 무슨 용무로 전화를 했냐. 그러니까 전화한 사람 그 직함이나 이건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매뉴얼이죠. 당연히 왜 무슨 일이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거기다 대고 계속 김문수입니다를 얘기하고 결국은 아는 척을 안 해주니까 당신 누구야 이렇게 하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이 정말 기본이 안 돼 있는 분이고 김문수 지사는 사실은 정말 극자와 극으로 왔다 갔다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때 유명한 노동운동가였습니다. 현장 활동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그 사회주의 활동도 꽤 그 지하단체에서 많이 했던 이런 분인데 이분이 정치에 들어오면서 보수 정당으로 입문을 합니다. 보수 정당 입문해서 국회의원 3번 하고 경기도지사 2번 하고 거기까지는 그나마 좀 그 활동할 때까지 좀 나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방금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정광훈 목사 태극기 부대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서 도저히 일반 국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발언을 막 해야 됩니다, 막. 근데 그거 태극기 부대에서는 열광하죠. 예. 그 완전 지금 어찌 보면 최근에 한 10년간은 공적 활동이 별로 없었어요. 없고 극우 유튜버로 거의 대부분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극우 유튜버 활동을 하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연결된 것 같고 그러면서 경산호 위원장 그 자리에도 간 것 같은데 결국은 노동부 장관까지 이제 꿰찬 상황이 됐는데 저는 그 인기 드라마 돌풍의 대사가 하나 생각나는데요. 거짓은 더 큰 거짓으로 덮는다. 거짓을 덮는 건 진실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결국 이게 지금 보면 이 상황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으로 국민들 사이에서 엄청난 이슈가 돼 있는데 사실 더 엄청난 그 이념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람을 던진 거예요. 아예 갈라져 버려라 이러고. 그런 의도로 인사를 했다면 정말 나쁜 대통령이죠. 정말 나쁜 인사죠.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또 김문수를 아예 안 다룰 수는 없고 윤경호 소장님 119에서는 그 사람의 천박한 어떤 권위의식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세월호를 죽음의 구판 그리고 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총살감 무엇보다도 태극기 부대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나는 태극기 부대다. 나는 극우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그 방향으로 가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무엇보다요. 저는 노조를 가장 적대시한 발언을 일관해왔던 그러니까 노조라는 조직, 노조라는 집단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인데 오히려 노조에 대해서 가장 공격적인 언사를 지금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이게 극우적인 뭐 언사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정치인으로서 그런 언행을 그냥 지속해 왔다. 그러면 뭐 자기를 좋아하는 팬덤들은 또 생겼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찼겠죠. 그러니까 사실 70년대, 80년대로 이어지는 반독재 투쟁의 한 이면에 그러니까 89년 동유럽 그리고 소련이라는 체제가 붕괴하기 전까지는요. 이 반독재 투쟁을 했던 분들이 노동 현장에 들어가서
그 자신들의 운동을 이어갔던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 가장 선봉에 섰고 상징적인 인물들이 김문수, 심상정 뭐 이런 분들인데요. 그 이후에 이 김문수라는 인물에게는 어떤 단어가 따라다니느냐. 일제 때부터 사실 이제 썼던 용어라서 참 쓰기 전 조심스럽습니다만 전향이라는 얘기를 하죠. 전향. 그러니까 본인이 입장이 뭐 왼쪽이었는데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바뀌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 사회 실현이 이 암담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는 대안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소련 체제가 붕괴되고 동유럽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보면서 갖는 그 상실감, 실망감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장 왼쪽에서 전위 부대와 같은 운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지금 말씀드린 전향이라는 입장을 바꾸고, 근데 그 입장을 바꾸는 과정에요. 평소에 오른쪽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더 극렬하고 더 앞장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김문수라는 이 정치인도 딱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의 김문수가 왜 부적합한 인물이냐. 노조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 우호적인 발언 중에 가장 자극적이고 공격적이고 해서는 안 되는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는, 저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김문수를 반대합니다. 햇들날님께서요. 지난 2년도 너무 힘들었는데 요 며칠 이진숙 김문수 사태를 보고 있자니 이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너무 우울하고 무기력해지네요. 나라가 이렇게 해도 돌아가네요. 대통령의 통치 행위가 너무 폭력적인데도 야당도 국민도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다는 게 너무 서글픕니다. 국민들은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뭘 할 수 있을까요? 고구마 1000개쯤 먹은 듯 답답합니다. 왜 안 그러시겠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요즘에 우리 정치 1번지뿐만 아니라 또 여러 채널들이 시청률이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우리도 동시 접속 항상 2만 명 넘었는데 요즘엔 거의 10,000명 정도 넘지 않습니까? 휴가철도 있고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힘드신 거죠. 뭔가 이렇게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 답답해 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지치면 안 됩니다. 왜? 그거를 저들이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풀에 그냥 쓰러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고, 저부터 지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지치지 말고 힘을 내봐야 되겠습니다. 푸른바다님 재밌는 글 주셨어요. 119 문수 지가 뭔데. 요즘 지가 뭔데가 좀 화제가 됐죠. 국회에서. 그 이따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답한 곳에서 좀 더 답답한 곳으로 한번 가볼까요? 디올백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뭐 청탁금지법이나 또 여러 문제가 이제 그 혐의가 죄로 성립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알기로는 청탁금지법상 부인이 받은 경우 부인은 처벌하지 못하고, 다만 공직자가 받은 사실을 알면 곧바로 신고하게 돼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신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검찰이 밝혔습니다. 뭐 검찰이 밝히고 말고 우리가 다 아는데 신고했겠어요? 그런데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 들은 얘기죠. 왜 신고 안 했냐? 그러니까 청탁의 대가가 아니니까 신고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조건, 자 그러면 청탁금지법을 한번 볼까요? 장유미 변호사님. 네네.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되고, 공직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서면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니까 신고 의무가 맞아요. 없다. 맞습니까? 그게 대통령실 설명인데요. 일단 보면 그렇습니다. 일단 총론격으로는 공직자의 배우자는 직무와 관련해서 어떠한 금품도 수수하면 안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익이나 여러 검찰에서 면죄부를 주는 하나의 논리로 삼는 거죠. 입법 공백이라 처벌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그렇다면 공직자인 배우자, 여기선 윤석열 대통령을 이야기합니다. 공직자인 배우자는 신고 의무가 있다는데 이 신고를 즉각적으로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도 처할 수 있다는데 그러면 신고했느냐? 계속 여태까지 함구했었던 거죠.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을 통해서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신고를 한 사실은 없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내지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처할 수 있는데 규정이 그런데라고 하니까 대통령실의 논리는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받지 말라고 돼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백은 직무와는 무관하게 받은 선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네, 왜냐하면 개인으로 준 선물입니까? 이거 영부인의 지위에 있는 인수위 과정에 있을 때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접근한 겁니다. 원래 알던 사람 아니잖아요. 이 맥락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법을 헤아리는데도. 그리고 받을 때 뭐 시간차는 있다고 하지만 어떤 청탁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누구를 국립묘지에 안장해달라. 통일TV 내가 부대표로 있는데 송출이 끊겼으니 해달라. 이런 청탁이 있었잖아요. 뭐 좌파 방송이라 하지 않았다? 말도 되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이 그런 해명하면 이거 조사받습니다. 윤경호 소장님, 어떤 사람이 공직자 부인 찾아가가지고 뭐 이렇게 점 주면서 이거 청탁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글쎄요. 그게 정말 유치하죠. 그러니까 신고할 의무가 없다라고 검찰이 해석했다. 그 정말 너무나 흔히 말하는 검찰은 자기들이 기소하면 죄고 아니면 안 하고 그걸 미리 재단하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 그거고요. 또 하나 대통령실 일각에서 그런 얘기 했다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기관장이기 때문에 기관장에게 이걸 신고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도 된다라는 식의 논리. 이것도 너무나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청탁금지법이라는 걸 왜 만들었느냐 이걸 생각해 보면 결국 법 만들어 놓고 법치주의 뭐 얘기했던 그걸 스스로 자기들이 지금 재발등을 찍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동원된 게 검찰이 돼버렸다. 이것도 좀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김철근 총장님, 검찰이 이렇게 결론 내릴 것 예상은 했지만 이제 아마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하게 된다면 권익위가 지난번에 내린 게 있잖아요. 직무 관련성이 없으니까 이것은 위반 사항 없다 이렇게 종결 처리했는데 뭐 그런 거 반영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아니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실에 어디인가에 있다면서요. 국회에서 질문할 때는 못 보여준다면서요. 대통령 기록물이어서. 근데 지금 검찰에 자진 갖다 줬잖아요. 그리고 그 백을 받은 날 행정관으로 하여금 돌려주라 했다면서요. 뭔가 마음이 캥기거나 뭐 이런 게 있었으니까 돌려주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행정관이 잊어먹고 안 돌려줘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거라면서요. 예? 전 국민이 영상으로 그걸 봤어요. 백을 건네는 걸 봤단 말이에요. 대통령 부인한테 고가의 백을. 근데 그게 범죄 행위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건 그냥 선물이라고요? 어느 국민이 지금 이걸 납득을 하겠어요. 이런저런 핑계와 이런저런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서 법적으로 별 문제 없다는 식으로 결론 낼 수야 있겠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믿냐 이거죠. 이거 전부 특검에 다 수사 대상으로 올라올 그럴 일이고요. 이걸 수사했던 검찰도 마찬가지고 권익위도 마찬가지예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그 특검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이건 뭐 전부 다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오히려 이렇게 결론을 내고 가잖아요. 검찰이 결론을 내고 가면 갈수록 국민들은 더 분노하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난 반드시 이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장미 변호사님, 네. 그나저나 이 가방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가방도 상당히 그런데 지금 뭐 이미 제출 형식으로 받아가지고 검찰이 이게 그렇다면 그 당시에 받은 가방이 맞는지 어느 경로로 이렇게 판매한 것과 일치하는지 등을 보겠다고 하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 당시에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이걸 반출하게 되면 국고 횡령죄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기록물이라서. 근데 지금 이미 제출하면 본인들 횡령죄 방조한다는 겁니까?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방과 관련해서도 이게 직무 연관성이 없다라는 말로 요리조리 빠져나가는데 광주 교육감이요. 예. 그 당시에 부인이 장휘국 교육감이요. 네, 계속해서 뭐 스카프도 받고 뭐 소고기도 받고 해서 인지하면 왜냐면 관련법이 지체 없이 신고하라고 돼 있습니다. 지체 없이. 근데 신고해서 그 사람은 본인 처벌은 면했어요. 왜냐하면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근데 당당하게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그래요. 만약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면요. 대단한 역풍에 처할 겁니다. 지금 검찰이 거의 존폐 위기에 있죠. 공소청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국회에서는 입법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이 수사 면죄부를 주는 수순으로 간다. 이걸 그냥 무죄 방면한다라고 하면요. 이건 정말 공소청으로 전락하는 걸 떠나서 정말 조직이 국민들에 의해서 없어질 겁니다. 가방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이걸 대통령 기록물로 볼 거냐 아니냐 그거잖아요. 그랬었죠.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그랬었죠. 그리고 심지어는 최재형 목사가 미국인이기 때문에 해외 뭐 인사로부터 받은 그런 기록물로 분류되는 물건이라고 했던 게 대통령실에서 나왔었죠, 입장. 대통령 기록물. 참, 그런 아이디어로 누가 낼까요? 아, 참. 이렇게 되면 혐의 없음? 이렇게 혐의 없음으로 검찰이 수순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혐의 없음 수순으로 증거 불충분. 국민들이 다 아는데 깡다구님 지금 상황이 꼭 구한말 대한제국이 무너지는 것과 닮았다는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검찰과 법원이 무너졌습니다. 언론은 죽은 지 오래됐죠. 공황장애가 올 것 같아요. 반드시 심판해야죠. 정말 그런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아졌습니다. 많아졌습니다. 예. 조서희님, 가방은 시리얼 넘버 그대로 AS 받아서 대비하느라, 그러니까 고친다는 거죠. 시간이 오래 걸렸겠군요. 중고가 새거 가방으로 온 거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동안에 가방이 어디 있었을까? 이제 뭐 대통령실에서는 어디인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최재형 목사님 인터뷰를 하는데 본인은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어디선가 그 당사자니까 많은 정보가 있지 않겠습니까? 수행하는 비서관이 있대요. 윤모인가 누군가. 거기를 줬대요. 그러니까 이게 더 좋은 가방, 뭐 예를 들면 샤넬이나 뭐 이런 정도면은 몰라도 디올 300만 원짜리 너 가져.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줘버렸는데 이걸 중고 마켓이나 뭐 당근이나 이런 데서 팔아버렸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없어진 상태일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이제 다시 뭐 검찰이 확보했다고 하니까 이 가방이 그 가방이 맞는지 이런 것을 좀 확인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백화점에서 샀기 때문에 그 번호라는 게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전문가들이 보면 이게 동일 제품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있겠죠. 아까 해뜰날님께서 참 힘들다고 하셨는데 하양맘님께서 점점 지쳐가는 몸과 마음 지치지 않으려 정어리가 되었고 이곳 댓글창 보며 다시 또 힘을 얻어봅니다. 지치지 마시고 모두 다 화이팅 합시다 하셨는데 예, 화양맘님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119 김문수 지가 뭔데 그랬는데 요즘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아주 열일하고 있습니다. 아주 하이라이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데 평가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 아무튼 애를 씁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또 뭐 계속 법사위에서 이런저런 딴지를 거는 의원을 향해서 퇴거 명령을 하고 그러니까
지가 뭔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한번 보실까요?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위원장석에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거 명령합니다. 앉아있어요. 무슨 퇴거 명령이야? 지가 뭔데? 지가 뭔데? 내가 뭐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윤경호 소장님, 지가 뭔데는 곽규택 의원이 발언한 거죠? 예. 저는 처음에 저분이 변호사인지 아닌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뭐 어찌됐든 변호사이긴 맞던데 그 박지원 의원이 이 점잖게 한마디 했었잖아요. 초선 의원이 정치를 그렇게 배우면 안 된다. 저는 그때 그래서 좀 고개를 숙이고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려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옛날 아까 제가 뭐 여의도로 이제 근접하면 감각을 좀 살리지 않을까요? 뭐 이런 말씀 살짝 드렸습니다. 제가 90년대 초반에 정치부 이 현장 기자로 출입을 할 때는 그때는요 이 카메라가 꺼진 후와 카메라가 켜졌을 때 뭐 이런 표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카메라가 켜져 있을 때는 막 쌈딱처럼 얘기를 하다가 카메라가 딱 꺼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와서 여야에 상관없이 선배님 대접을 하고 또 평소에 이런 사적인 관계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마쿠에서의 뭐 커튼 뒤에서의 뭐 여러 가지 거래를 뭐 낳고 이랬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이제 아날로그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저 곽규택 의원이 지금 하는 걸 보면요. 시종일관 본인에게 부여된 어떤 임무가 있는 거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위원장이 뭐 일사천리로 그냥 밀어붙이는 저런 의사진행에 곽규택 의원은 유상범 간사와 별개로 저렇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딴지를 걸거나 아니면 쌈딱처럼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거 이걸로 자기의 역할을 부여받은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럼 이제 누가 그러면 곽규택 의원에게 잘한다고 박수를 보내줄까. 그 지역의 지역구 유권자들일까 아니면 뭐 팬덤일까 아니면 극우라고 얘기를 들어도 상관없다고 하는 일반인들일까 전 참 궁금합니다. 정청래 위원장 지가 뭔데라는 말을 듣고 뭐라고 했는지 궁금하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표결 과정에서 위원장을 향해서 지가 뭔데 라는 반말, 막말을 하는 것은 법사위원장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제 개인에 대한 욕설, 반말이라기보다는 법사위원장에 대한 도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법사위에 앉아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는 우리 정부 위원들 그리고 언론인들, 보좌진들에 대한 전체에 대한 모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곽규택 의원은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장석을 점거했다 이렇게 하시면서 퇴거 명령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 정도의 항의에 퇴거 명령을 한다? 이것은 제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서면서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지가 뭔데? 그랬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제가 위원장님 보고 네가 뭔데 했으면은 반말을 한 것입니다. 지가 뭔데의 지는 대명사로서 제3자를 가르치는 그냥 대명사입니다. 반말이 아니에요. 사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그거를 자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상임위원장이 뭔데 퇴거 명령을 함부로 하고 그런 항의라는 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퇴거 명령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을 항의하면 다 나가야 됩니까, 우리가? 사과할 의사 없습니다. 예. 이 곽규택 의원이 영화 친구를 만들었던 곽경택 감독 동생이에요. 예. 친구의 대사를 보는 것 같은데. 친구의 대사. 예? 아니 저도 상임위 하는 걸 많이 봤는데요. 물론 이제 과거에는 몸싸움도 하고 이른바 동물국회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건 많이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또 저렇게 항의하고 뭐 이렇게 세게 발언하고 하는 게 사실 지역구민들에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요즘.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오면서 법사위가 굉장히 핫한 상임위가 된 거예요. 야당 의원들 여당 의원들 안 들어오면 그냥 단독으로 진행해버리고 의결해버리고 청문회 해버리고 막 이렇게 가니까 여당 의원들이 어쩔 수 없이 들어와서 지금 막抗議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연출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 뭐 앵커께서도 얘기했지만은 정청래 위원장이 아마 극렬 지지자, 열성 지지자들은 잘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정치가 물론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과연 문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냐 이런 건 또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청문회가 양치기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법사위원장을 정청래 위원장이 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국정조사를 했을 것 같은데 자꾸 상임위의 위원장들이 국정조사를 하지는 않고 자꾸 각자의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연단 말이죠. 이게 별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청문회를 한다 그러면 뭔가 있는 것처럼 갔는데 별거 없네. 별거 없네. 진짜로 해야 될 때는 관심 안 가져버릴 수도 있는 양치기 소년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그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걸 밝히는 데는 국정조사를 빨리 발동할수록 좋다. 나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 지가 대명사라고 그래서 한번 어학사전을 쭉 찾아봤는데 지로 나오는 게 한 452가지 정도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쭉 봐도 아직 그 대명사는 못 찾고 있습니다. 뭐 지는 발가락을 뜻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대명사 맞습니까? 윤경호 퓨처 미디어 연구소장님? 저 반박 논리를 저 곽규택 의원 발언 직후에 누군가가 했으면 참 또 재미있었겠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변명을 또 한다는 것도요. 저 속기록이 그대로 남아있을 거예요 아마. 지가 뭔데 이에 대한 근데 그걸 저런 걸 또 해학적으로 비판할 수도 있죠. 네가 가라 하와이 한마디만 있으면 다 웃고 끝날 판인데. 그러게 말입니다. 참. 지 장윤미 변호사님. 네. 지가 뭔데에서 지 반말이 아니다. 너라고 그러면 반말인데. 지금 그 말인 것 같아요. 이게 지시 대명사다. 그것 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지가 뭔데는 3인칭화해서 말한 거라서 그래도 예우를 갖춘 거고 네가 뭔데라고는 내가 최소한 얘기하지 않았느냐. 네가 뭔데라고 해서 나한테 사과하라고 했으면 내가 그럴 텐데 지가 뭔데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없다. 이거 완전 망발 같아요. 이게 지가 뭔데. 저희가 싸울 때도 면전에서 네가 뭔데라고 하지만 뒤돌아서선 지가 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이거를 상대방을 업신여긴다는 표현은. 저는 지금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경원 의원이 그 당시에 이명박 후보의 대변인일 때 뭐 주어가 없다 막 이런 좀 이상한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그게 나경원 의원의 대단히 정치적인 족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빠져나가고 이런 인상을 주기에 너무 충분했고 그게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보거든요. 지가 뭔데 네가 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정치인은 국민 신뢰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곽규택 그 뒷얘기는 못 들었는데 이제 사과하니까 반박 내지는 해명을 할 때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내가 발언권을 얻어서 마이크 앞에 놓고 이렇게 겨냥을 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서서 지나가면서 나 혼자 뱉은 말이다 라는 식으로 저는 해명을 할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는 쏙 빼버리고 제3자 대명사 운운하는. 우리가 영화 보면 그런 거 얘기를.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뭐라고 이제 말을 안 듣는 학생한테 뭐라고 그러면은 만약에 선생님 면전에서 네가 뭔데 그러면 이제 그럼 바로 이제 적이지만 돌아가면서 지가 뭔데 이러면 곧바로 선생님 이렇게 시계 풀지 않겠어요? 엄청 맞을 것 같은데. 부산 곽규택 의원이 부산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예. 부산이 대인님 부산이거든요. 지가 뭔데 자격 없는 사람의 부당한 지시 받았을 때나 하는 자기가 뭔데 이 말인데요. 말 길게 안 하는 부산 사람 곽규택의 지가 뭔데는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부산 사람인 제가 압축 풀어드릴게요. 지가 뭔데 CXX 놈이 가라 말아야 이 말입니다. 만약 부산 사람한테 지가 뭔데 했다면 바로 날아갑니다. 니는 뭔데 개좌 서가.
참 지금 국회가 이 모양이 됐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지금 법사위 보면은 정청래 위원장이 이렇게 이제 강하게 나가니까 특히 유상범, 곽규택, 주진우 의원도 법사위인가요? 맞습니다. 예. 3인조가 아주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좀 막아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언제까지 이렇게 갈까요? 변호사 아닌 송석준 의원이 여러 번 튀는 거 그것도 저는 정말 무슨 저 임무를 부여받았나 싶은데 송석준 의원은 주로 국토부 공무원을 했거든요. 네, 아주 의외더만요. 가장 코미디 중에 하나 있었잖아요. 뭐 중간에 저 청문회 할 때 나 이거 불법적인 거 인정 못한다. 그러니까 정청래 위원장이 나가라고 그러니까 잠시 그러면 나갔다 오겠다. 아, 맞아요. 아, 정말 그 코미디를 만들어 버렸던데. 하여튼 이 법사위라는 그 상원 같은 역할을 한다. 자꾸 수정에 대한 심의 저는 국회법을 빨리 개정을 해가지고 그거 자체를 바꾸는 게 답이 아닐까 싶은 생각. 일단 그 모든 상임위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국회의 그 좌석 배치가 잘못돼 있어요. 서로 마주보고 서로 거울처럼 반사하는 이 구조 자체가 잘못돼 있거든요. 사실은 행정부 관료나 그다음에 증인이 나와 있을 때 그 증인이 가운데 있고 타원형으로 이렇게 쭉 의원들이 앉는 그런 구조가 되면 서로 마주보고 싸우는 일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마주보고 정부 의원은 나와 있는데 싸움은 여야가 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웃기는 상황입니까? 뭐 이거 가지고 뭘 우리가 또 따지고 말고 할 게 있겠습니까? 그냥 더운데 시원하게 웃고 갈 것 몇 개만 소개해 드릴게요. 팅팅님, 충청도에서는 지가 뭔디 그러면 그래요? 그러고 인연 끊어요. 인연을 끊는. 지가 뭔디 그러면. 이런 지적해 주시는 분도 계시네요. 김태성님, 곽규택은 지가 뭔데라고 말하는데 조선일보는 제가 뭔데라고 기사를 써주더군요. 바이든 날리면 2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데 제가 뭔데라고 했으면 뭐 그렇게 걸리겠어요. 블루베리님,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뭔데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가 뭔데라고 얘기하지. 아니 그 말이겠죠. 저희. 그러니까 저희 하니까 자기 아니. 제가 뭔데라고 했겠죠. 예. 블루베리님, 어제 JTBC에서도 이걸 다루었는데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이라고 다루더군요. 지가 뭔데라고 듣고 기분 좋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예. 추억의 메텔님, 곽규택 지가 3인칭 대명사라는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경상도에서 지는 본인보다 손 아랫사람이나 나쁜 의도로 쓰입니다. 한마디로 시비조나 기분 나쁜 의미죠. 근데 무슨 3인칭 대명사라고 사전 보라는 곽규택 정말 무지하기 그지없습니다. 경상도 사투리를 폄훼하고 욕보인 곽규택 인성이 바닥인 것 같습니다. 추억의 메텔님도 아마 울산인가 그쪽에 사시죠? 예, 아휴. 지가 뭔데. 그래요. 하여튼지 갈 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다뤄보고 오늘 2부에서 최고위원 후보에게 듣는다. 지금 한참 인기가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김병주 의원 만나볼 텐데요. 최병 사건과 관련해서 임성근 사단장이 전역 지원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에서도 수사하고 있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전역이 되는가? 그리고 이제 일단 지난번 경찰 조사에서 임성근 사단장은 빼줬으니까 나 이제 명예전역한다라고 하면 명예전역하면 뭐 연금도 다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죄를 짓고 벌을 받으면 강등되고 그것도 다 못 받고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도망가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임성근 사단장은 아니 옷 벗으라고 할 때는 언제고 또 내가 도망간다고 비난하냐 이렇게 지금 반발합니다.
정년이 아직 5년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거 한번 좀 법적으로 따져봅시다. 네. 장유미 변호사님, 지금 임성근 전 사단장이 명예전역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일단 요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년 이상 근무한 일단 그 군인 중에 자녀 이 퇴임까지 한 1년에서 10년 정도 남은, 지금 임성근 사단장 같은 경우는 5년이 남았으니까 일단 그 요건에는 되고요. 이게 명예전역이 받아들여지면 본인이 남은 이 퇴임 기간 동안 월급에 원래 받던 급여의 절반까지는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건데 이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요. 이게 수사를 좀 회피하거나 이런 용도로 보일 수 있어서 지금 국방부 장관도 이거 쉽지 않을 거라는 의견은 내고 있긴 합니다. 명예전역 신청이라 지금 명예롭게 전역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 일단 군인권센터는 군복 벗고 혈세 먹튀하려는 임성근을 막아야 한다. 군인사법 35조의 A는 중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비위 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을 때 전역을 지원한 사람은 전역시켜서는 안 된다고 못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윤경호 소장님,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 중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걸 떠나서 명예라는 이 말을 과연 떠올릴 만한 자격이 있다고 본인이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 임성근이라는 해병대 별 2개, 어떻게 저는 그런 인간을 소장까지 진급을 시켰는지 해병대 전체가 부끄러워해야 될 지경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본인이 명예라는 글자를 붙이면서 나는 전역을 하겠다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느냐.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 역시 정치인들처럼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말 다른 지휘관들 같으면 그냥 코 박고 죽어도 뭐 부족했을 상황이었을 거라고 아마 얘기할 텐데 아직도 그렇게 뻣뻣하게 고개 쳐들고 다니고 지금 아까 앵커께서 잠시 말씀하셨죠. 비판을 하니까 아니 나가라 그럴 때는 언제고 이제 내가 다시 전역 신청하겠다고 그러니까 비판하느냐라는 얘기까지 했다는 거 보니까 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전장도 본인의 거취를 스스로가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처음에 본인이 지휘했던 그 최수근 일병이죠. 그때는 사고가 났을 때는 일병이 죽었을 때는 본인 당연히 책임을 져야겠다라고 왜 생각 안 했을까라는 저는 긍정적인 동정심이 있어요. 그런데 딱 어느 순간부터 뭐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 그다음에 등등등등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과정 속에서는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사표를 내고 싶어도 사표를 낼 수 없는. 근데 지금은 또 이런 명예전역이라는 정말 꼼수를 하나 찾아내가지고 그냥 가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임성근을 놓고 지휘를 지금 하고 있을 것이다. 어디서? 대통령실에서 그런 추정을 합니다. 김철구 총장님, 별 4개는 이제 못 달 것 같고 전역이나 해서 연금이나 챙기자 그런 뜻일까요? 매를 버네요. 매를 벌어. 한마디로 국민정서법상 염치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조용히 자숙하고 고개 숙이고 처분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도 지금 국민들 마음이 안 풀릴 텐데 어디다 감히 명예라는 얘기를 들먹이고 있습니까? 이건 가당치도 않은 얘기죠. 예. 오늘도 참 여러분들 많이 답답하셨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럴수록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도록 하시죠. 동그라미님, 정치가 효능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부권 과반수에 막혔다는 말싸움 너무 보기 힘듭니다. 천명님, 절대로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무인도의 3가지를 가져간다면 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어록이 생각납니다. 저는 1. 윤모 데리고 가서 뒤지게 뺑뺑이 돌릴 것이고 2. 망가져버린 국가 시스템을 안고 3. 우리 국민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고 가겠습니다. 힘내세요 하셨는데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슈퍼챗도 함께 보내주셨는데 동그라미님, 천명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최고위원 후보에게 듣는다. 김병주 의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패널 장유미 변호사님, 윤경호 소장님, 김철근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생을 요구할 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재보궐선거 기억하십니까? 우리 당은 4년 동안 누구보다도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는 후보 변호사십니다. 맞잡고 위로 힘차게 들어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병주를 최고위원으로 모아서 이재명 국군 통수권자 만들읍시다. 감사합니다. 충성.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아주 관심을 모으고 있는 후보입니다. 김병주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김병주입니다. 국방회의도 있으셨는데 이렇게 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루셨나요? 오늘 첫 국방위원회 회의였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직 뭐 국방위원회가 지난번에 7월 3일인가 열리려고 하다가 저희가 정신 나간 국민의힘 정신 나간 거 한일 맞죠? 동맹 그걸 언급을 해서 사과 안 하면 안 열겠다고 파행을 시켰어요. 그때. 그랬군요. 한 달이 거의 지났는데도 안 열려서 오늘 열었는데 오늘 또 안 열겠다고 하는 거 겨우겨우 열어서 이제 간사 선임까지만 하고 업무 보고와 현안 질의는 못 하고 다음 주에 이제 하는 걸로 최종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뭐 신원식 장관 출석하거나 뭐 이런 사안은 아니었습니까? 원래 해야 되는 거죠. 예. 하도 안 열어줘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열어달라고 서명을 해서 요청을 해서 열렸더니 예. 국방부 장관이나 국방부 관계기관은 오지 않았죠. 그래서 반쪽만 열려서 의사 진행 발언만 하고 간사 선임만 하고 끝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오늘 또 사과하라고 하면서 그것이 안 되니까 제가 국방위 민주당 간사입니다. 예. 간사직을 내려놔야 국방위를 열겠다는 걸 도대체 그래서 못하겠다 해서 결국 간사로 제가 임명이 됐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여는 걸로 했습니다. 그때 정신 나간 국민의힘 발언은 계산해서 하신 발언이셨나요? 아니죠. 사실 뭐 한국과 일본이 동맹한다는 것은 제정신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나갔으니까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발언한 것이고요. 사실 정신 나간 것은 막말이 아닙니다. 관용구로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운전하러 갔는데 갑자기 키를 사무실에 놔두고 왔을 때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이런 얘기도 있고 이승기 가수는 정신이 나갔었나 봐라는 노래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 그때는 그것은 단지 명분이었고 최상병 특검법을 파행시키고 싶었는데 그 꼬투리를 잡아서 그렇게 한 것이죠. 네. 사실 21대 국회에서도 김병주 의원님이 계셔가지고 민주당이 안보라든지 국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비례대표셨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원이 또 이렇게 지역구에서 하는 게 참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그렇죠. 보다시피. 네. 그래서 좀 저도 많이 아쉬웠어요. 정말 저런 분이 전략통이고 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민주당에서 딱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 생각을 하는 지지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22대에서도 이렇게 국회로 보내줬고 또 그런 분들이 지도부에 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지금 최고위원 후보에서도 좋은 성적을 달리고 있는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네. 지금 이제 중간입니다만 한 몇 등 정도 하세요? 지금 종합 3입니다. 3등. 3등인데 밀리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첫째 주에 제주, 인천, 강원, 경북할 때는 종합 2위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난주 부울경과 충청도 할 때는 그 지역 점수만 갖고는 4등, 5등으로 밀렸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2위를 하니까 김병주를 안 찍어도 되겠다라는 심리가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저는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잘 이런 작업을 못해요. 그런데 일부 의원님들은 이재명의 뜻은 사실 김병주한테 있는데 누구누구한테 있다 막 이런 것들이 유포가 되면서 좀 교란이 되지 않았나 해서 지금
이번 주가 호남이 대첩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진심 어리게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네. 기점으로 확 달라지실 겁니다. 그렇죠. 백운기의 정어리 TV에 나와서 제가 김민석 의원님이 왜 4등 하다 1등으로 가는가 예. 했는데 여기 와서 알았어요. 맞습니다. 백운기의 정어리 TV에 나와서 정치 1번지 여기서 뜬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일찍 모셨어야 되는데 사실은 모시는 과정에 약간 오류가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네. 연락을 드렸는데 연락이 안 와서 이상하다 왜 연락이 안 될까 이제 의원실로 전화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김민석 의원 나왔을 때 아니 김병주 의원님이 연락이 안 되신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전화번호를 봤더니 제가 중간에 한자를 잘못 적어놓은 거였어요. 그게 운입니다. 김민석 의원님이 지난주는 운이 더 좋았고 저거 운이 나빴네요. 아이고 그래서 좀 늦어졌는데 죄송합니다. 네. 우리 애청자 이은주님께서 주불리 김병주 의원님 반갑습니다. 왜 이제야 오셨어요? 정말 많이 기다렸는데요.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소신 행동과 소신 발언은 의원님께서 최고위원으로서 자격이 차고 넘친다는 방증이 될 겁니다. 차기 정부 국방장관이 되실 것을 확신하며 의원님을 믿고 응원드립니다. 화이팅 하고 힘 주셨는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별명이 주불리세요? 네네. 오 블리블리. 네. 주불리는 김병주 끝자가 주자잖아요. 예. 불리는 사실 국회가 영어로 어셈블리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라는 의미로 주불리 김병주. 제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 때 우리 젊은 비서관이 인턴 비서관이 주불리 김병주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얼굴이 뜨겁잖아요. 불리는 러불리. 그렇죠. 러불리니까. 인식되니까. 그랬더니 그 친구 젊은 친구들 확실히 센스 있습니다. 의원님은 육군 대장 출신 하면은 되게 위압감 느끼고 권위적으로 보입니다. 주불리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 제가 보니까 주불리, 불리, 러불리 같다니까 이미지하고도 맞다 해서 그때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어디 가나 주불리를 많이 인식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오시니까 환영하는 분들이 아주 많은데 아주 기운이 좋습니다. 이글스의 비상님, 주불리 김병주 의원님 권리당원으로서 항상 응원합니다. 한영숙님, 김병주 의원님 최고위원 꼭 당선될 겁니다. 화이팅 하셨는데 차기 국방장관 추천하는 분들을 많으시네요. 박구름님. 다음 국방부 장관은 일단 정권이 바뀌어야 될 거고. 그러니까요. 네. 지금 붕짜자 신원식 장관하고는 군 생활에 이렇게 겹친 적이 있으세요? 뭐 저보다 3년 선배라서 같은 부서나 같은 부대에 근무하진 않았지만은 늘 가까이에서 보고 아는 사이였죠. 네. 군에서 평가는 어땠습니까? 군에 있을 때는 사실 신원식 장관이 평판이 좋았어요. 그때는 정신이 안 나갔었나요? 네, 그때는 바른 정신이었고 그런데 이제 전역을 하고 박근혜 정부 당시에 비례대표로 영입이 됐었는데 그때 떨어졌어요. 순번 거의 23번째인가 이렇게 받아 떨어졌는데 탄핵 정국으로 오면서 유승민 의원을 따라서 탈당을 하고 나중에 그때 막 태극기 부대가 등장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태극기 부대 연사가 되면서부터 완전히 바뀌어서 제가 그때 현직 육군 사성장군으로 있을 때인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저 군에 저렇게 안 했는데 그 연설 보십시오. 뭐 문재인 대통령의 뭐를 딴다 뭐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막 하면서 군을 그 당시 폄하하고 해서 너무 불편했었죠. 민주당 역사를 쭉 이렇게 돌아봤을 때 육군 대장 출신 국회의원이 계셨나요? 있기는 있었습니다. 한 두세 분 아주 적게. 대장이 있었어요? 네. 저는 국방장관 출신도 있었고 뭐 해군도 있었지만 저는 육군 대장은 얼른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두 분인가 세 분으로 기억돼요. 백군기 대장님이라고 용인시장 하셨고 한 분은 작고 하셨는데 한 분 더 계셨고요. 백군기 의원이 대장까지 하셨나요? 네네. 그렇군요. 저는 삼성 장군 때까지만 기억을 했어요. 그분이 특정사령관 할 때 또 인연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김대중 대통령 당시만 해도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빨갱이 소리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군 장성들 영입을 엄청 노력했는데 그때 원스타 주로 투스타 정도 영입됐지
포스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때 군 생리가 좀 보수적이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었는데 이제 저는 지난번에도 300명 국회의원 중에 21대 포스터는 저 혼자예요. 여야 합해서. 22대도 저 혼자입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네네. 국민의힘도 3분의 장군 출신이 있는데 3스타 출신 한 분, 2스타 출신 한 분이죠. 예. 네. 혹시 이 변호사들도 지검장까지 했냐, 고검장까지 했냐 여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잖아요. 다르죠. 네. 군 출신들도 이렇게 나중에 나와가지고 몇 개까지 달았어 뭐 이런 거 좀 있어요? 아, 군은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죽어서도 있습니다. 묘지에 가서도요. 왜냐하면 군은 그 서열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군 내 서열은. 그래서 예비역은 기수와 관계없이 예를 들어 군 행사 초청을 받으면 예비역 대장, 예비역 중장 이 아주 엄격히 따집니다. 네네. 예. 오늘 오셨으니까 이슈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볼 텐데 그 전에 조금 늦었습니다만은 왜 김병주가 민주당 지도부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번 그 이유를 1분 3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김병주가 왜 들어가야 되느냐. 저는 사실은 간절함과 사명감, 책임감으로 최고위원에 도전했습니다. 아마 장군 출신 중에 20, 30년 동안 최고위원에 도전한 것은 저 혼자일 겁니다. 거의 없었고요. 최고위원 된 분도 거의 없고요. 저는 절박함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모든 면에서 후퇴하고 있잖아요. 민주주의와 민생과 특히 한반도 평화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바로 세워야 되겠다. 그러려면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막아 세우고 빨리 민주 4기 정부, 이재명 정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사명감, 책임감이 있고요. 만들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3% 전략인데 제가 오면은 3% 지지도를 올릴 것이다. 중원을 점령하기 쉽잖아요. 평화와 안보를 중시 여기는 중도층을 모셔올 수가 있고 마이너스 3% 전략.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을 끊임없이 공격해서 마이너스 3% 지지도를 낮추겠다. 윤석열 이미 이것은 검증됐습니다. 유일한 정권 중에 허니문이 없었던 정권은 윤석열 정권인데 제가 50% 고지에서 딱 막아서 있었죠. 윤석열 정권이 대통령실 용산 졸속 이전 때부터 선봉에 서서 막으니까 50%대에서 주저앉았죠. 그래서 제가 최고위원이 된다면 빨리 정권 찾아올 수가 있고 또 정권을 찾아온 후에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이면서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서 사명감, 책임감으로 도전했습니다. 네. 역시 육군 대장 출신답게 전술 전략적으로 이렇게 딱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더 잘 됩니다. 네, 네. 예. 무엇보다도 이제 국방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지금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 최혜병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오늘 이제 임성근 사단장이 명예전역을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에 그런 문제 계속 들여다보셨는데 명예전역 할 수 있습니까? 명예전역 사실 법과 규정상으로도 안 되고요. 명예전역 해서가 아니라 해서는 안 되고 불명예전역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사람이 명예전역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명예전역하면 수당도 앞으로 전역할 날짜에서 이렇게 계산이 돼서 많이 나오고 하는 거죠. 근데 아마 규정상도 수사를 받거나 또는 어떤 송사에 걸려 있을 경우는 전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신원식 장관도 법사위에서 좀 어려울 것이다는 투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실 오늘 국방위가 열렸으면은 제가 그걸 확실히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모습을 받고요. 명예전역은 안 된다는 걸 하려고 했는데 오늘 안 열렸죠. 그래서 다음 주에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 지난번에 경찰 수사에서 혐의도 없고 다 빠졌는데 전역을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자기 뭐 떳떳하고 네. 그러면은 계속해서 누가 이야기한 대로 별 4개까지도 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겠죠. 군 내에서 지금 아마 임성근 사단장 죽을 마실 겁니다. 왜냐하면 해병대 분위기 자체가 어떻게 저런 지휘관이 있느냐. 창피하다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또 해병 전후회 같은 데에서도 해병대 명예에 먹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현직으로 있으면 계속 언론에 노출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무혐의가 되니까 이제 그 전역할 수 있는 저로의 기회 다 하고 딱 던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여러 군데서는 다시 고소고발이 들어가는 것 같고 일단 송사에 걸려면은 전역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네. 부하가 믿고 따르지 않는 지휘관이 무슨 네. 지휘관이 되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런데 참 뻔뻔하기가 그지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청문회도 하셨고 이렇게 쭉 지켜보시고 그랬는데 임성근 사단장이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많고 저 본인 의지대로 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 그러니까 그만두고 싶어도 못 그만두게 하고 또는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고 뒤에서 누군가가 조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혹시 그런 생각도 드시던가요? 저는 거의 그렇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 작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7월 31일이 분기점이잖아요. 30일 날 장관이 결재를 예. 하고 해병대 수사 결과를 이첩하라고 결재한 날이 7월 30이고 31일 날 대통령이 경로에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라는 이 의혹으로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날 31일 날 아침에 제가 해병대 김기한 사령관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날 아침에 무슨 일로요? 김기한 사령관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예. 그것은 갈래상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수사가 다 끝났고 장관한테 보고가 됐고 31일 날 오후 2시에 그 언론 브리핑을 하고 통상 언론 브리핑 하기 30분에 1시간 전에 국방위원들한테 와서 보고를 해요. 간사들한테. 국방위 간사가 뉴스 보고 알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전화 와서 오늘 제가 직접 가서 수사단장하고 보고하는 게 예인데 제가 작전 때문에 못 가니 부사령관하고 수사단장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이제 마무리가 됐으니까 보고 받아 보시면 알 겁니다. 보고 받고 언론 브리핑 할 때까지만 오프 레코드를 해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물어봤죠. 그러니까 브리핑 한다고 보고를 전화로 드렸군요. 네, 예. 그래서 브리핑이 계획이 돼 있으니까 예, 예.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하잖아요. 물어봤죠. 야, 그럼 어떻게 됐냐? 대략 요약 좀 해주라 했더니 8명이 가실치사 혐의로 넘어가기로 됐습니다. 그중에 이제 사단장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냐? 그럼 사단장은 앞으로 통상 그런 송사에 걸린 보직 해임을 시킵니다. 사단장 앞으로 신상은 어떻게 됩니까? 물었더니 지금 보직 해임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본인이 사퇴하겠다고 하고 합니다. 결심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업무 배제해서 공간에서 짐을 싸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럼 어제 장관이 그거 결심했느냐? 최종 결심했냐? 장관님께 보고했고 최종 결심은 장관도 못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얘기하는데 장관이 최종 결심은 못하죠. 왜냐하면 보직해임은 장관이 할 수 있는데 후임 결정 권한은 대통령한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한테 보고해서 후임까지 대략 뭐 추천됐을 때 결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 사단장 모처럼 사단장 괜찮은 사단장이구나. 책임진다고 물러난다고 하니 그래서 그날 신문에 일부 신문들은 임성근 뭐 자진 사퇴 뭐 자진 이런 거가 나왔어요. 책임지고. 그러다가 갑자기 경로설 그날 오후 뭐 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고 제가 한 12시 좀 넘어서 전화가 왔어요. 12시 반경에. 오늘 보고가 취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취소됐냐, 뭐 바뀌었냐 했더니 밝힐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속사정이 있구나. 뭐 넘어갔는데 며칠 후에 보니 뭐 박정훈 대령을 항명 수괴죄로 막 입건시키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거 심각하다 해서 제가 나서서 앞장서서 선봉에 서서 싸우면서 하나하나 퍼즐을 맞추어서 사실은 제가 국방위에서 하고 운영에서 한 80% 퍼즐을 맞춘 겁니다. 이건 대통령실의 외압이라는 정황들 쏙쏙 맞췄고 지금 이제 퍼즐이 저는 한 90% 맞춰졌다고 봐요. 이제 마지막 퍼즐은 통화 내용에서 대통령이 장관한테 통한 내용 경로해서 누구 했느냐 그 내용만 확인하면은 이제는 진짜로 대통령도 죄가 있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임성근은 초기에는 자기가 책임지려고 했던 것 같다. 근데 그
대통령 경로설 하면서 아마 그 사이에 또 본인이 그 구명운동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바뀌어지면서 이제는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국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김규현 변호사 공익제보자, 김규현 변호사가 이종호 씨와 이렇게 통화한 내용도 들어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사표 내려고 그러는데 못 내게 했다. 네. 그런 얘기도 나오고. 네. 아까 90%까지 퍼즐이 맞춰졌다라고 하는데 지금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혹시 거기에 네. 이종호와 김건희 이런 세력들의 개입이 있었을까 하는 건데 그 네. 부분은 얼마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많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종호와 거기 문자에 고급 정보가 들어있었거든요. 예. 3가지의 고급 정보가 있어서 이것은 김건희가 여사가 됐든 대통령이 됐든 아주 최고위급과 연결이 됐을 확률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 정보의 등급으로 봐서? 네, 예. 고급 정보는 임성근이가 본인이 자진 사퇴하려고 했다는 거. 예. 그것은 제가 7월 30일 날 그 해병대 사령관하고 확인이 했던 거 아니에요. 그때 아신 거 아닙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런데 그걸 안다는 건 대단히 임성근도 그렇고 위에 와 연계된 썰이 있고요. 두 번째 국방부 장관이 그 이후에 2달 후에 교체가 됐는데 2달 전에 교체 썰을 알고 있었잖아요. 예. 자기가 뭐 추천한 자기 측에서 한 사람이 될 것 같다는 뉘앙스로 장관은 사실 교체를 한 2달 전부터 검토합니다. 왜냐하면 인사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2달 전에 그런 걸 알았다는 거는 대단히 고급 정보고요. 그다음에 해병대가 사령관이 3스타인데 예. 앞으로 4스타가 된다는 거, 이런 움직임은 고위급에서만 알거든요. 대통령실에 있어도 비서관 정도는 몰라요. 진짜 안보실장이나 아주 인사의 핵심만 또는 대통령 정도만 그런 걸 알지. 그 3가지 고급 정보가 거기 들어가 있는데 거의 다 사실과 일치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것은 진짜로 이종호 보통 민간인이 알 수 없는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과 연관돼서 통화를 하든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알기 어려운 정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런 걸로 미뤄봤을 때 지금 우리가 그냥 약간 흐린 상태지만 네. 희뿌연 상태지만 접근해 봤을 때 임성근이 그만두려고 했는데 임성근과 특수한 관계를 갖고 있는 이종호가 뭐 해병대 사령관급 또 경찰도 치안관급 이런 사람들 우리가 많이 데리고 있는 거 좋지 않겠나? 야, 뭐 좀 내가 기다려봐. 내가 VIP하고 좀 통화할 테니까 이렇게 해서 말리고 그걸 자기하고 또 특수한 관계에 있는 김건희한테 전화를 해서 이 사람 좀 살려줘야 되겠습니다라고 했고 그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달이 돼서 야, 임성근 살려줘. 이렇게 갔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어렴풋이 그리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십니까? 높죠. 왜냐하면은 수사 결과는 그 전주 말에 나왔어요. 7월 30일 날 장관한테 보고했지만은 이틀 전인가 유가족께 먼저 보고했습니다. 유가족한테 가서 박정훈 대령이 이렇게 해서 수사가 났습니다. 8명 이렇게 가실치사 혐의고, 그래서 유가족도 제가 알기로는 공정히 수사를 해줬다라고 오히려 물론 경로하신 분도 있지만 분을 못 참아서 그 중에 일부 유가족은 사단장까지 책임을 묻는 거에 대해서 수사가 잘 됐다는 투로 얘기를 하셨다고 제가 수사관들한테 들었었거든요. 그럼 2, 3일 전에 이미 수사 결과가 나왔고 그 수사 결과는 해병대 사령관한테 제일 먼저 보고했을 거예요. 한 3일 전에. 그럼 해병대 사령관은 고민이 큽니다. 사단장이 가실치사 혐의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럼 교체를 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본인한테도 얘기했겠죠. 이렇게 해서 당신이 가실치사 혐의인데 계속 사단장 할 수 있겠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식으로 의견을 물었을 거. 그럼 뭐 임성근 사단장은 그 당시 보통 사단장 같으면은 그렇다면 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습니다. 그래 참 인간적으로 미안하지만 그렇게 합시다. 요 수순까지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장관까지 결재하면서 결재가 됐으니 결재하고 7월 30일 날 바로 이제 보직 분리에 들어가서 31일 날
그 출근을 못하고 보직이 분리된 거예요. 보직 해임은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고, 그럼 이제 공간에서 짐을 싸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가정으로 이래 봤을 때, 그런데 그 사이에 임성근 사단장이 3, 4일 전에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진 사퇴하겠습니다 하고 사령관한테는 얘기했지만은 본인이 또 억울하잖아요. 예. 그럼 구명운동을 했을 확률이 높죠. 이종호한테 뭐 전화해서 나 이렇게 보직해임 될 것 같고 자진 사퇴해야 될 것 같네 뭐 하니까 또 뭐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요. 그럼 내가 한번 VIP한테 얘기해보고 뭐 어떻고 저떻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31일 날 VIP 경로설이 나오면서 이런 걸로 임성 사단장 자르면 사단장 남아날 사람이 누구 있어 이렇게 예. 그 박정훈 변호 측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180도로 바뀌는 거죠. 아, 나를 지켜주겠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끝까지 가야 되겠다는 그런 걸로 가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악순환의 고리를 겪으면서 이 온 나라가 참 들썩이고 국기가 문란이 되고 군이 명예가 실추가 되고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고 이런 지경에 놓인 거죠. 지금 90% 정도 퍼즐이 맞춰진 상태에서 이제 100%를 채우려면 특검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특검 법안이 이제 거부되고 재의결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이걸 어떻게 끝까지 밝혀낼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 당에서는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기존에 했던 특검안 그대로 할지 아니면 지금 뭐 조국 혁신단에서도 제의한 안이 있고 여러 안을 좀 수용을 해서 할지 그거는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특검을 가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당에서 현명을 지도부에서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 의원님이 이제 최고위원이 되시면 그런 부분에 더 좀 탄력도 받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최고위원이 좀 이런 거에 팍팍 교통정리하면서 갈 수가 있죠. 사실은 저희 오늘 국방위에서도 모 의원이 얘기했는데 박범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가 얘기했는데 법사위에서 계속 이 청문회를 했잖아요. 그 법사위에 계시는 분은 군의 아주 미묘한 지휘체계를 이해가 좀 부족하잖아요. 법적인 국방위에서 했으면 벌써 이게 밝혀졌을 것이다. 그래서 국방위 열어야 된다는 그건 사실이죠. 왜냐하면은 임성근 사단장이 무혐의로 났잖아요. 그거의 문제점은 군 출신은 정확히 알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 법사위에 계시는 분은 법의 잣대로 이래 보니까 아주 이 하나하나 썰면서 이렇게 문제를 접근을 못하고 공격력은 센데 디테일에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이거는 디테일로 이제 들어가야 마지막 퍼즐 10%가 맞춰지는 겁니다. 전략도 좋지만 전술도 중요하니까. 지금은 디테일로 10%를 완전히 해서 옴짝달싹 못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박범계 의원도 국방위에 계세요? 국방위가 왜 이렇게 센 분들이 많이 갔어요? 국방위가 법무부 장관 3분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조국 대표님, 추미애 의원님, 박범계 3분이나 들어와 있어서 아주 핫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마 그쪽에 지금 관심이 있는 사안도 많이 있지만 그만큼 우리나라 안보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게 일단 어물풍선 보십시다. 저는 오늘 이제 오시니까 그거 좀 여쭤보고 있는데 왜 그냥 놔둡니까? 그러니까요. 처음에 제가 따져보니까 그걸 보고를 받았어요. 국방부로부터 개인적으로 와서 보고를 하라 했더니 2달 전에는 오물풍선이 날아왔을 때 매뉴얼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매뉴얼이 없는 게 말이 되냐. 그럼 빨리 만들어라 했는데도 아직 제대로 못 조치한 것 같아요. 원래 날아오면은 오물풍선 밑에 거기에 오물이니까 그래도 피해가 적지. 거기에 화학물질이라든가 탄저균이라든가 또는 뭐 폭발물이면은 피해가 크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오물풍선이 날아오게 되면은 군사 분계선 그 선상에 보면은 2km 지점 남방 한계선이 거기는 우리 초소들이 촘촘해요. 거기서 대공하기도 요격시킬 수 있으면 시켜야 돼요.
물론 서울에선 시키기 어려워요. 피해가 날 수 있으니까 예. 인구지. 그래서 거기서 시켜야 되는데 지금까지 총 한 발 못 쏘고 있거든요. 왜 그래요? 그래서 너들 진짜로 한심하다. 거기서 추락시킬 수 있으면 지켜라. 거기서 추락이 돼도 비무장지대 안에 떨어지겠고 거기는 민간인이 안 삽니다. 비록 하악탄이 떨어진다 해도 군은 생방보호장구가 있어서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해야 되는데 총 한 발 못 쏘고 그때 별명이 우리가 총을 쏠면은 그 총알이 북쪽으로 넘어가면은 교전이 일어날 것 같아서 못한 데서 그거 말도 안 된다. 원래 대공에 오는 헬기나 적 헬기나 비행기를 격추시키는 경우는 탄이 공중에서 자폭을 해요. 그 자탄이 북쪽으로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일반 탄으로 하지 말고 대공학이라고 하는데 공중에 쏟는 자폭탄으로 쏴라. 대공학에는 그냥 하늘에서 터지는 거군요. 터지죠. 내려오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1년 반 전에 무인기가 서울상공에 예. 침투했을 때 그때도 총 한 발 못 쐈잖아요. 그 이후에 많이 보강이 됐거든요. 그런 장비들이. 그런데도 오물풍선 총 한 발 못 쏘고 총이 북쪽으로 넘어갈까 봐 걱정이 돼서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나 정권에서는 말로만 안 보여요. 말로만 큰 소리로 뭐 압도적인 뭐 한다는 하면서 오물풍선에 총 한 발 못 쏜. 제가 총이란 거는 GOP 라인에서 예. 하라는 거예요. 예. 서울에서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최소한 2분의 1 정도는 격추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오물풍선을 어느 지점에서 날리냐 하면은 군사분계선 북쪽 10km 정도 지점에서 날려요. 예. 예전에 제가 그 군에 있을 때 분석해 보면은 10km 지점이면은 군사분계선을 넘어올 때는 짧게는 200-300m, 높게는 한 2km까지 올라가요. 그럼 한 반 정도는 떨어뜨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대응을 하면은 북한이 마음대로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넘어오는 것은 다 관측을 하고 있습니까? 관측을 한다고는 얘기하는데 몇 프로 관측이 되는지도 밝히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네. 따져봐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어물풍선 네. 날아오는 것과 관련해서 국방위에서 그런 것도 좀 짚어봐야 되는데 아예 국방위를 못 여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거 소집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좀 했었어야 되는데 다음 주 아마 목요일쯤 열릴 걸로 보이는데 예. 그런 걸 따져보겠습니다. 만약에 의원님께서 네. 그 지휘관이나 또 책임 뭐 장관이로 그렇게 계셨다면 그거는 바로 격추해라 이렇게 지시하셨을까요? 저는 GOP 라인에서는 대공하기로 대응을 해라. 그 다음은 이제 우리 민간 지역에 와서는 잘못 대응하다 보면 이것이 추락된다든가 민간 피해가 있으니까 관찰을 해서 어떻게 하고 그런 매뉴얼을 경우의 수에 따라서 다양하게 만드는 거죠. 예, 다양한 매뉴얼을 상공 몇 킬로 이내에 그런 거기서 1차 격추. 그 다음에 민간이 없는 지역에서는 2차 격추할 수 있잖아요. 민간 지역에서는 관찰했다가 뭐 하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매뉴얼을 디테일하게 만들어줘야 우리 장병들이 책임 안 지고 조건 반사적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네. 지금 국민들 걱정이 많아요. 거기에 네. 뭐가 들어있을지. 나중에 정작 일 터지면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가 대응하는 걸로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효과가 좋습니까?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것이 효과가 있었는데 2015년도인가요? 그때 한번 효과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동안 하다가 오랫동안 확성기 방송을 안 하다가 했을 때는 북한의 영향이 컸거든요. 근데 핵실험을 하고 나서 다시 방송을 제가 군단장 할 때 2년 가까이 방송을 했었는데 북한도 이미 대응 방법을 구사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은 각 초소마다 예. 스피커를 크게 만들어서 우리가 틀면 자기들도 스피커를 틀어요. 그러면 이쪽 스피커 우리가 가는 게 안 들려요. 북한에는. 자체 소음을 만드는 이쪽 소음을 거죠. 만들어가지고. 네, 자체 뭐 자기들 노래 자기들 뭐 그렇게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2년 가까이는 별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차하면 우리 오히려 확성기에 공격. 그래서 기대했던 것만큼은 효과가 적다. 그리고 예전에는 전선에 걸쳐서 확성기가 있었는데 이젠 다 철수해서 확성기가 지금 많지는 않을 거예요. 20에서 한 50개 정도 설치가 돼 있을 확률이 있는데 이것도 국방에서 점검을 하려 해서 그 정도면은 1개 사단에
2개소나 3개소예요. 그러면은 진짜 한강에서 뚜문뚜문 이렇게 모래 그 물건 찾기 정도 되기 때문에 전 전선에 그냥 영향이 갈지가 않죠. 그래서 그것은 보여주기식이다. 예. 말로만 하는 안보다라고 저는 보여줘요. 그러면 지금 뭐 이제 일단은 가장 바람직한 게 군사 붕괴 지역에서 격추시켜 가지고 못 넘어오게 하는 것 일단 1차적으로 막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또 더 이상 풍선을 못 날리게 해야 되는데 확성기 방성도 별로 효과가 없다면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떤 대응이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제일 보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대북 단체들이 탈북 단체들이 날리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사실 탈북 단체 몇 개 단체가 우리 안보를 온통 지금 불안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표현의 자유와 충돌이 된다고 해서 그런데 표현의 자유보다 생존권이 더 중요합니다. 국민의 안전에 우선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는 통제하고 규제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방기해버리자는 놔두잖아요. 그러니까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 위기 관리를 하는 겁니다. 위기가 고조되지 않게. 우리는 위기가 고조되면은 바로 경제가 무너져요. 바로 불안하니까 우리 한국에 투자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 관리를 늘 하는 겁니다. 적절선에서 다시 위기를 낮추고. 미국도 지금 한국 윤석열 정부가 계속 위기를 고조시키는 걸 대단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미국을 갔다 왔거든요. 거기 국무부 요원, 국무부 고위급이나 미국 의회 가서도 고위급을 만나보고 싱크탱크한 한반도는 더 이상 긴장이 고조돼서는 안 된다. 지금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전쟁 두 군데에서 자기들이 진짜 힘든데 한반도까지 위기로 가면 안 된다. 왜 윤석열 정부가 저러는지 모르겠다는 투더라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위기 관리를 할 줄 모른다는 거죠. 네. 표현의 자유 뭐 그런 이야기하면서 대북 전단 날리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 이야기하는데 바이든 날리면 해서 그거 이야기했다고 제재하고 그러는 정부 아닙니까? 아, 그럼요. 그건 날리면은 안 되고 풍선 날리면은 됩니까 그러면? 네. 그리고 뭐 지금 날리면도 기준이 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이런 날리면은 되고 저런 날리면은 안 됩니까? 맞네요. 지금 언론에 재갈을 불리는 것이 언론에 그 지금 윤석열 정부의 형국이잖아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봐요. 저 상식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아 참. 예. 아이고 참. 오늘 우리 김병주 의원님 나오시니까 이향님, 김병주 의원님 말씀 들으니 힘이 나고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믿음이 갑니다. 꼭 최고위원 되시길 응원드립니다. 파란 장미님, 안전, 평화, 책임감 있는 김병주 의원님 존경합니다. 이한우님, 국민을 절대 배신하지 않으실 이 시대의 참군인 참병주 항상 응원합니다. 나오시면 이런저런 그 격려 축하 댓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오늘 올리시는 분들은 진짜로 이렇게 찐 정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박구름님, 늦게 오신 게 더 괜찮았어요. 뒷끝발이 진짜입니다. 김병주 의원님 구여우시면서 듬직합니다. 꼭 최고위원 되시길 바래요. 그러셨는데 예, 댓글로 응원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정필성님은 우리 김병주 의원님 성함으로 삼행시를 지어주셨네요. 아, 그러세요? 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네, 예. 오늘 좀 떼주세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병사들의 열받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주치의가 되어 주십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정필성님 아주 산뜻한 삼행시 지어주셨는데 최상병 해결해주는 주치의 김병주 의원님 응원합니다. 정필성님 오늘 저희가 드리는 정어리 선크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의원님한테 청구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주말에 이제 광주 전남인가요? 네, 호남 대첩이 남았습니다. 호남 대첩이죠, 그야말로. 아마 수도권 다음으로는 가장 40만 권리당원이라서 많으니까. 거기에서
결판이 날 것 같아요. 네. 거기에서 네. 특히 네. 아까 이제 뭐 얘기도 하셨습니다만은 호남 대첩에서 내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 네. 어떤 부분이십니까? 지금 저는 한반도 제가 정치한 이유가 한반도 안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이루어서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꿈꾼 그 꿈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비전이 민주당 비전과 일치하기 때문에 제가 민주당에 왔고, 민주당에 와서 진짜 보수 또 예비역 분들 전역한 분들한테 배신자, 민족 반역자랑까지 소리를 들으면서도 제가 제일 선봉에 싸우는 이유가 민주당의 가치와 일치하기 때문이고요. 특히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제가 대대장 할 때 직속 상관인 국군 통수권자로 모셨어요. 그때 한반도 평화론에 대해서 제가 진짜로 공감을 하고 저의 꿈과 어떻게 이렇게 일치하느냐.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에서 한반도 평화를 이루고 평화 통일로 갈 수 있는 그 밑거름을 만들 사람이 김병주고, 이 꿈은 이재명 대표도 같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민생이고 민생이 평화고 안보입니다. 그래서 김병주가 최고위원이 되면은 중원을 확보해서 빨리 윤석열 정권 끝장내고 이재명 정부 만드는 데 선봉을 쓰고, 그 만드는 이후에도 한반도 평화와 민생,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서 진짜 더불어 살기 좋은 나라 만들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 하나 드리고 네, 네. 싶습니다.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오셨잖아요. 네. 그러면 참 어쩔 수 없이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평생 가도 바뀌지 않는 습관이랄까 원칙이랄까 철칙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있죠. 지금 뭐 이제 전역하신 지 오래됐고 국회의원 되셨지만, 야, 이거 내가 평생 군인으로 살아서 이거 안 고쳐지는구나 하는 거, 그런 거 뭐 있으세요? 저는 군에 있을 때 애국심으로 매일매일 그 집에 그 출근을 할 때 통상 부대 갔다 올게라고 하잖아요. 해서 부대 갈게라고만 얘기했죠. 온다는 얘기를 안 돌아온다는 했습니다. 기약은 없다. 왜냐, 제가 갔을 때 만약 목숨을 바쳐서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바로 조건 반사적으로 저 목숨을 바치겠다고 매일매일 각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진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치는 정도로 몰빵을 하는 거죠. 집중을. 그래서 최우선은 모든 것이 부대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성공, 후사, 개인 그런 생각이 지금 국회에 와서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도 앞서 싸울 수 있는 것이 여기에 나의 모든 것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담삼아 그런 얘기를 해요. 윤석열 정권과 제가 제일 먼저 선봉에서 싸우거든요. 예를 들면 용산 졸속기전 할 때 제일 선봉에서 싸우고 막 그때 서슬퍼런 당선자 신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새도 교도소 담장을 걷는 기분이다. 한 발 삐끗한 교도소잖아요. 조금만 잘못한 고소 고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교도소 담장을 뛰어가면서라도 제가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운다. 모든 걸 몰빵한다. 저의 모든 것을 걸고 민주당과 정권을 찾아오고 또 좋은 나라 만드는데 평생 한다. 이 습관은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부터 늦게까지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수로부터 욕을 먹어가면서도. 가벼운 대답을 기대했는데 저를 숙연하게 만드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날씨가 또 많이 더우니까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예. 제가 나중에 기호가 1번입니다. 기호 1번. 이재명 대표님은 3번. 예. 두 개 합하면 3.1 운동 정신입니다. 3.1 독립 정신으로 대표는 3번, 최고위원은 1번 좀 몰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잘 얘기하셨고요. 최고위원 되셔가지고 한번 또 나와주세요. 네네. 네. 자주 나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고위원 후보에게 듣는다. 육군 대장 출신 민주당의 재선 의원 김병주 후보 만나봤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댓글로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글램모에서 제공하는 선크림 받으실 분이요. 햇뜰날님, 하양맘님, 푸른바다님, 최열공인님,
김은숙님 술술 풀려라 그러셨죠? 팅팅님 그리고 아까 정필성님 오늘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여러분 아래 주소로 연락처 남겨주십시오. 내일은 김규현 변호사 공익 제보자지요. 최병 사건 아마 여러 가지 이분이 아니었으면 진실에 다가가는데 어려웠을 겁니다. 김규현 변호사 인터뷰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